법의 목적, 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법은 왜 있는가, 이게 바로 법의 목적 내지 이념의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법 철학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현대 법학의 이제 과제이기도 하죠.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가치는 뭔가? 우리가 이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법의 본질을, 법의 개념, 그러니까 이 법과 구분되는 다른 규범들, 비슷한 규범, 도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종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의 개념을 통해서 법이 무엇인가, 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보았다 그러면,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법이 실행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가치가 뭐냐, 그것을 봄으로써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외형적으로 다른 것과 구분을 통해서 법의 본질을 보는 것이고, 법의 이념은 그 법 자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법의 속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법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법의 이념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법의 이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으로서 공통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꼽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입니다.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원래 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의라고 하는 말과 사실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의 이우스라든지, 독일어의 레스트라는 말이든지, 또 영어의 justice, 이런 것들이 다 옳다, 바르다, 이런 이제 정의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예술, 그러면 예술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뭐죠? 예술의 핵심은 미죠, 아름다움이죠. 또 도덕, 그러면 어떤 좋음, 착함, 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 그러면 정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가 빠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가치한 폭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법과 정의를 같은 것으로 보았죠. 그리고 플라톤은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그는 정의의 본질이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목, 분수를 지키는 것, 각자가 그에 속하는 어떤 특별한 덕, 그로서 승화시키고 유지하는 것, 각자 몫을 다하는 것, 그것이 플라톤은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정의란 사람들이 이행해야 할 최고의 덕이며, 정의는 개인의 도덕이 아니고 그것은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현해야 될 사회적 도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정의와 특수한 정의, 이렇게 나누고 있죠. 고대 로마의 법률가였던 울피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면서 이웃을 해치지 않고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기독교 사상가인 성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 그러면 타인에게, 각자에게 몫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일반적으로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이런 말들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개인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차원, 집단적인 차원,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그는 인간의 행태라고 하는 것을 공동생활의 일반 원칙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 그 당시에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고 있던 아테네 도시국가였겠죠. 그 도시국가의 일원으로서 도시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적 정의라고 그러면,
특수한 정의,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그 물질, 소유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서로 주눅들지 않고 그것이 평등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절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적 정의가 나오고, 상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배분적 정의가 나오죠.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개인 상호 간의 균형을 꾀하고 서로 권리를 존중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가치가 동등하도록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되, 이런 그 균형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누구에겐 그것이 더 많고 초과되고 그런 것들은 줄이고, 또 누구에는 부족하고 결핍된 그런 부분은 보충해서 각자의 어떤 이해득실을 평균화하는 것, 이것이 평균적 정의, 또 절대적 평등이다, 이제 그렇게 보았고요. 배분적 정의,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 또 헌신, 공적, 업적, 여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등화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 그것이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제 몫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지위와 보상을 하되, 다만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자의적인 배분, 그것은 이제 배제가 돼야 되겠죠. 자의를 배제하고 무사공평하게 어쨌든 그 개인별 차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상대적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투표권 같은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 1인 1표주의, 빈부, 남녀노소 관계없이 한 표씩 행사하는 투표권, 대표적인 절대적 평등,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배분적 정의의 예로는 예컨대 성과급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를 둔다든지, 또 훈장을 주지만 공로에 따라서 훈장을 주기도 하고, 또 훈장의 등급에도 차이를 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분적 정의다, 상대적 평등이 실현되는 분야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그 사건에 들어가면 이 정의의 관념만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이 무엇을 실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합목적성입니다. 법에서 있어서의 합목적성이란 국가의 어떤 법 질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일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원리, 이런 것들 합목적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합목적성에서 얘기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또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의 법 철학자였던 라드브루흐 같은 사람은 법의 목적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추구해야 할 것이 개인주의다. 그러면 인간이 궁극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국가이고, 따라서 국가를 포함한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 단체도 개인보다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존중될 수 있도록 평균적 정의가 강조됩니다. 반면에 집단주의, 단체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와 같은 단체를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의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단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개인이 존중될 뿐입니다. 그 집단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체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에게 비례적인 평등을 실현해 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배분적 정의에 중점을 둔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철저하게 개인주의다, 철저하게 집단주의다, 우리가 이제 적어도 근대 민주국가의 법체제에서는 양극단은 아니죠. 어느 부분의 색깔이 조금 더
개인주의 색깔이 조금 짙을 수가 있고 집단주의 색깔이 조금 짙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익을 우선시할 것이냐 사익을 우선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익을 우선시한다 그러면 이건 약간 단체주의, 집단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사익을 우선한다 그러면 개인주의에 가까운 것이겠죠. 어쨌든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의 이념으로 꼽는 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의 일차적인 기능은 질서를 유지하고 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괴테 같은 사람은 무질서한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적 안정성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을 통해서 강제로 막 법을 집행해가지고 사회가 딱 안정되고 하는 법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안정성이 아니고 법 그 자체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 질서의 안정성이라기보다는 법이 갖고 있는 법 자체의 안정성. 왜냐하면 법이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사회 질서도 안정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법이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됐다가 내일은 안 됐다가 법이 수시로 바뀌고 한마디로 말해 변덕을 부리게 되면 사람들이 뭘 믿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 사회 질서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 안정성의 조건. 법의 내용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법이 무슨 내용인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알아야만 자신의 행동을 법에 맞출 수가 있겠죠. 이것을 법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잦은 법의 변경이 금지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에는 저렇고 소위 조령모계식으로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법이 시행되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언제 바뀔지도 몰라서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람도 변덕 부리는 사람 권위가 있습니까? 법도 자주 바뀌게 되면 법 자체가 우습게 되는 거죠. 법의 권위가 이제 상실되는 겁니다. 법이 지켜지는 것은 강제력도 있지만 법 자체의 어떤 권위에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법을 지키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게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법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법이 변덕을 부리면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법은 실제로 일단 만들어졌으면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이상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차라리 그 법이 없는 이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작 지켜야 할 법도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입법 중에는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냥 그때 어떤 감정이 휩쓸려 가지고 법부터 만들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법 천국인데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놨을 때는 뭔가 그때 그 사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랬지만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크게 규정을 하고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특정한 사람과 사건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법은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또 지켜질 수도 없습니다.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불구의 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준법 정신을 더 해이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법은 일단 국민의 어떤 인식 수준에 좀 합치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법감정, 정의관념 맞아야 되고, 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정의감에 반하는 그런 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회의를 갖게 되죠. 법의 정당성, 이게 과연 법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법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자체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개별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무도 무엇을 믿고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 있는 한 나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걸 공권력에 호소를 하고, 사법부에 호소를 하고, 수사기관에 호소를 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재판이 되고 처벌이 되고, 그래서 정의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기대, 그런 신뢰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것이 이 법의 존재의이고 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이념 세 가지, 정의, 한목적,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극단적으로 정의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세상은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정의만 강조하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문제되는 학폭, 20년, 30년 전에 학폭 사건이 일어났다. 있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극단적인 정의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게 뭐 20년, 3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100년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끄집어내서 처벌하는 것이 맞겠죠. 정의라고 한 이념에는 부합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은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 그런 사람들이 다시 법정으로 불려나오고 수사기관으로 불려나오고 처벌을 받고, 일상적으로 20, 30년 아무런 그게 없다가 평온이 다 깨지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냐? 이건 뭘 망가뜨리는 거죠? 소위 말하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또 극단적으로 한목적성을 추구한다. 한목적성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민중은 사실 정의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민중은 자기들 이익이 되고 편안한 것, 뭐 자기들에게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이 우선적인 것이지, 정의 같은 것, 그런 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죠. 민중의 행복만이 최고의 법률이면 그때 사실은 민중들이 원하는 것이 법이 되는 것이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51%가 다수라고 법 만들자 그래서 49% 지갑을 뺏어오는, 지갑을 털어오는 그런 법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정의에 반하는 것이죠. 우리 정치 현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정파가 다수 의석을,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법들을 수시로 이제 만들어낸다. 소위 다수의 이름을 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목적성을 추구한다. 원칙이 없이 어떤 당장의 목적이 법을 만드는 요인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법으로 시행됐을 경우에 결국 기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어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파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드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다수에 의한 지배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수에 의한 독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수결이 결코 민주주의, 참된 민주주의 정신과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51%가
49%를 소수라 그래서 사실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함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한목적성만 따지다 보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이 대표적인 게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소위 뭐 속된 말로 아닥하고 법이면 다 지켜라.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는 정의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법이 아무리 안정적으로 시행돼도 거기에 정의가 없다면 그런 사회는 겉으로는 고요하고 평온한 것 같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체들의 침묵, 묘지의 평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적 안정성, 정의, 한목적성은 서로 보완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이 약화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런가? 이 세 가지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법 기능에 관한 이념입니다. 법 질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고 하는 법의 형식에 중점이 있는 거죠. 정의나 한목적성은 법의 실체, 법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법 내용과 관련된 이념입니다. 다만 정의는 그 바탕에 윤리라고 하는 도덕, 윤리라고 하는 가치관념이 바탕이 되어 있지만 한목적성은 공리라고 하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익, 유불리 뭐 그런 것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의와 한목적성이 구분이 되고 정의는 일반화, 추상적이라고 하면 한목적성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개별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 모순이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이념들이 서로 충돌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세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정의,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까 우리가 법은 무엇과 거의 동의어라고 그랬죠? 정의와 동의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능하면 이 세 가지가 충돌할 때는 뭐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정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의를 택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법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법이 정의 내지 국민의 법의식 기준에 비춰서 정당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긍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도 거기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한목적성도 자연스럽게 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념 중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정의에 두어야 된다. 정의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악법이라 그러죠. 더 이상 구속력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구속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거나 하지 말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정의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국민들에게 강제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드부르흐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법에 복종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법에 복종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국가가 항상 선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국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국가를 누가 운영하고 있죠? 정파, 정당, 사람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항상 선악 중에서 악에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독일의 기본법,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의 기본법에는 국민의 저항권을 명문화해두고 있죠. 사실 우리 뭐 헌법에도 국민의 저항권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냐? 헌법의 최종 수호자는 국민이다. 그렇게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통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이고, 이 법의 이념은 법의 본질을 그 내부적인 법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보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법의 세 가지 이념, 공통된 세 가지 중에서 충돌 모순이 있을 경우엔 정의가 우선한다.